반장들 반가워요. 아니 신혜원 반장 어디 갔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인사부터 하고. 4월 9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자, 휴가 간 신혜원 반장을 대신해서 보도국 고석승 기자가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하게 됐는데 정치부회의 몇 번째예요? 이번이 네 번째. 네 번째죠? 네. 아, 거의 거의 식구예요. 친숙해요. 그죠? 정 반장. 네. 그 오후에 예정됐던요.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이 무산됐네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이 총 3번에 걸쳐서 협상을 벌였는데요. 결국에는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고 네. 끝내 총리의 시정연설도 취소가 됐습니다. 아, 이번 주도 국회 상황이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좀 얘기 좀 해보고요. 최 반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저희가 다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는 비극이 또 이제 재현이 됐잖아요. 네. 좀 자세한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영포 빌딩에 청와대 경호원을 파견 근무시켰다는 게 실화예요? 네, 이게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자료인데요. 보여줘도 제가 이걸 보다가 네.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 그 부분인데 그 대통령 경호법상 가족을 경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나 직계가족만 경호가 가능한데 그 김재정 씨는 처남이잖아요. 어허. 김재정 씨를 경호를 했다는 겁니다. 왜 경호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헷갈려요. 자,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다뤘는데 정말 주말이 지나자마자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소식부터 전하게 됐네요. 검찰이 오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또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세 차례에 걸친 옥중 조사가 무산됐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범죄 사실 위주로 우선 기소를 했고요. 추가 혐의는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키로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좋게 20개는 넘을 거다라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변호인단을 보강해서 그 검찰 수사는 응하지 않았지만은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익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바지만은 다스가 누구 거냐를 놓고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조금 전에 그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의 기소 관련해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짜맞추기 수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하려는 시도다, 의도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밝혀왔던 대로 아마 이번 수사가 정치적 수사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의 기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 의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또 판단을 하겠죠.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그 5월 8일 어버이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 관심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만약에 이제 8일도 쉬면 나흘 황금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물론 전화 반장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더 이상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왜 꼭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렇게 판단을 할게요, 일단. 네, 제가 보기엔 대충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네, 그렇다 얘기지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소식, 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속보,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4월 국회와 지방선거 소식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임을 100% 확인했다면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110억 원대 뇌물 혐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옥중조사 거부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이 전 대통령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 마무리된 가운데 부패와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청와대에서 법정까지 바로 바통 터치가 이루어진 셈이죠. 공교롭게도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까지 가게 된 혐의들은 11년 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서로를 향해 제기했던 의혹들입니다. 왜 이명박이,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검증하겠다면서 말입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도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일침을 가했는데요.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다 똑같이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을 겨냥한 건 아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을 막자면서 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옥중조사를 거부했지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그리고 불법 민간자금 수수, 그리고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액은 1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횡령, 그리고 다스 법인세 포탈, 그리고 다스 투자금 회수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여기에다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은 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해당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부패전담 재판부 7곳 가운데 4곳이 4개의 재판부 재판장이 MB 사위이자 수사 대상인 이상주 변호사와 연수원 25기 동기입니다. 통상 추첨으로 무작위 배당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하거나 또는 효율적 재판을 위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우선 배당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활비 수수 공범인 김백준 전 기획관 재판이 진행 중인 33부가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변호인단을 보강하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덕현, 홍경표 변호사가 합류했고 울산에서 3선을 한 최병국 전 의원도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하죠.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MB 변호인단은 강훈, 박명환, 피영연, 김병철 변호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 넘긴 뒤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장다사로 전 기획관 10억 원,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 5천만 원 등 참모들의 윗선을 규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2억 6천만 원대 뇌물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구속을 연장하기 위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처럼 추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재판을 거부했었죠. 일단 1심에서 징역 24년이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전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국선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영곤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의 뜻을 기다려보고 12일에는 항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보이콧을 했던 만큼 1심 결과를 수용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난 대목은 당연히 불복이라면서 항소 입장을 밝혔는데요. 즉,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항소심은 열리고 검찰이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선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요. 특별 사면이 되더라도 벌금은 면제가 안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67억 원에 팔았고 28억 원으로 내곡동 자택을 구입했죠. 그리고 남은 돈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퇴임 당시 예금은 10억 원 정도였고 이 모두를 더해도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58억 원 상당은 이미 국정원 특활비 수사팀에서 동결하는 바람에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 벌금을 다 내지 못하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80억 원에 대해 3년 동안 노역을 하면 일당은 1,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황제 노역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아 일당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의 장남 재용 씨는 일당 400만 원의 노역을 해 황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이죠.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형량은 24년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양형 기준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은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1심 끝나고 이명박 1심 시작입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간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소 관련한 얘기를 조금 나누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국선 변호인들도요, 독립 대리권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의 그 권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변호인단이 그 독립적으로 뭘 그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장치가 있는 모양인데, 법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위가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일단은 항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자, 오늘 뭐 중요한 속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 얘기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내일까지였잖아요. 4월 10일까지였습니다. 이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 뭐 뇌물수수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직권남용, 조세포탈, 뭐 많은 혐의가 좀 들어갔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고반장, 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요, 검찰은 다시 한번 이 전 대통령 거다라는 거를 명확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주나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스 실소유주 등 범행의 본질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의 첫 번째로도 이 점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약 3개월간 수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창업하기로 하고 설립 자본금을 부담했고 임직원 인사를 주도하는 등 다스 경영진과 아들 시영 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다스를 아들에게 승계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진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예, 일단 검찰에 따르면요, 1990년대 초반부터 다스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자 이 전 대통령은 김성우 전 사장에게 분식 회계를 지시해서 약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를 처남 김재정 씨가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선거자금 뭐 이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돈으로 선거 캠프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구입하고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횡령도 저질렀다고 판단했죠. 특히 이 전 대통령 구속 후에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한 법인카드 한 장을 추가로 더 확보했는데 5억 7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제작진한테 그 팩트 체킹을 좀 시키고 있거든요. 반장들 얘기하는 거 관련해서요. 근데 아까 그 최종혁 반장이 그 전두환 씨의 장남을 전재용이라고 그랬어요. 장남은 전재국 씨죠. 네. 무섭죠? 시공사. 부장 무섭죠? 실시간으로 다. 네, 실시간으로 제가 팩트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그 양 반장이 얘기했던 그런 정황들이요, 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일단 해석이 되잖아요. 또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다스 투자금을 그 회수하려고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결론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따져보면 이 전 대통령이 2003년에 다스가 미국에서
BBK 김경준 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죠. 이후에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측근인 김백준 씨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또 김재수 씨를 LA 총영사로 임명해서 이들이 소송 진행 상황과 소송 전략을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김경준 씨의 해외재산 동결 등 다스 소송을 지원하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 따르면요,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시 미국의 유명 로펌인 에이킨건프의 김석환 변호사를 통해 당시 삼성의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에게 소송비 비용 지급 명목으로 삼성이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요,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2009년 특별 사면되는 등 혜택을 누렸다고 판단을 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삼성 측의 진술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로펌 에이킨건프를 다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자금을 받기로 한 이 전 대통령은요, 소송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대통령 임기 후에 돌려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2년 이 전 대통령은 김석환 변호사에게 남은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가 액수가 11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한 7억 원 정도 되니까 그거를 빼면 이제 민간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그 중에서 삼성 소송비 대납이 제일 크단 말입니다. 67억 원에 달하는데 그리고요, 이제 그 이외의 뇌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22억 5천만 원과 1,200여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 전 회장을 만나서 금융기관장 또는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받아주고요. 또 직접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의했지만 노조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는 금융위에 이 전 회장의 낙마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또 실제로 당시 혁신행정과장이 사직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정이 됐고요. 또 영임에 성공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한테서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4억 원 받은 걸로 드러났었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 전 의원을 비례대표 앞번호에 추천하도록 해서 7번을 공천받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한 비례대표 명부를 당에 전달을 했고 당에서는 이 김소남 씨 순위가 너무 높으니 좀 뒤로 물리자 이런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의중에 따른다는 이유로 높은 순위가 그대로 관철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내곡동 특검 당시에 밝혀내지 못했던 판장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벽장 속에 그 6억 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이상은 씨,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 벽장 속에 6억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제 MB의 아들인 시영 씨한테 빌려줬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6억 원의 출처가 김윤호 교사였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를 할 때는 시영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씨에게서 현금 6억 원을 빌려서 내곡동 땅을 산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은 씨는 자택 벽장 속에 있던 현금 6억 원을 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6억 원이 사실은 김윤옥 여사가 준 현금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가 관리해온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가운데 일부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다만 김 여사가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뭐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그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영포빌딩에 파견 근무토록 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영포빌딩에서 근무하던 김재정 씨를 좀 관리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인데 검찰에 따르면 이 김재정 씨는 다스의 비자금과 차명재산 등을 취합해서 영포빌딩에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김 씨에게 청와대 경호원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관련법상 청와대 경호원은 직계가족에게만 붙일 수가 있는데 처남은 당연히 경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경호원을 영포 빌딩에 보내서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이를 감시하기 위해 경호를 붙인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김재정 씨가 과거 쓰러진 후에는 경호원이 참관을 해서 영포 빌딩 금고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경호처 직원을 파견한 당시 그 김민종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밖에 청계재단이 탄생하게 된 비화 관련해서도요.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설명이었고요. 자, 영포 빌딩, 비자금, 검은 돈의 저수지, 많은 이제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수천 건의 청와대 문건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이 부분도 당연히 범죄 혐의에 들어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3,400여 건으로 모두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실, 국정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현안 자료 그리고 주요 국정 정보 자료들로 이 정부 정책의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사찰하고 또 불이익을 가하고자 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건데요.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서 공개될 경우에 법적,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관하지 않고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요. 10년 전 특검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180도 뒤집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수사가 좀 부실했다. 이런 논란은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일단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담당 수사팀이 과거 다른 수사팀의 그 수사 내용을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을 아끼면서도 진술자가 조사를 받는 시점의 이해관계 또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수사가 진전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면서 피조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감히 얘기할 수 없었던 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그리고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최 반장이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 검찰의 기소 직후에 이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요.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다스 소유권 문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검찰의 공소 사실에 적힌 내용을 각종 혐의들을 나열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근데 최 반장, 이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 깜짝 글쎄 놀랐는데요. 말이에요. 네. 구치소에 있는 분이 어떻게 SNS를 할 수 있는지 좀 놀랐는데 성명서 제일 말미를 보면요. 당부장 표시로 강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성명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이전에 작성을 해서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하도록 맡겨놓은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가지고 있다가 기소 시점에 맞춰서 올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가 감정적인 화풀이고 정치 보복인가 보다 했지만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자,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와해 시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하시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정할게요. 검찰 이명박 구속 기소 뇌물 등 16개 혐의입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말 남북 정상회담 통신부문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 설치 관련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물밑 접촉이 꾸준히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준비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자리 걸음인 줄만 알았던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최근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 기사 제목을 좀 보시겠습니다. 비핵화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백악관에 확인을 해줬다. 북한의 지도자가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북한 측이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는 건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접촉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악한 바로는 북미 간의 접촉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해서 입장이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이미 이제 북미 접촉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사안이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한적입니다. 네, 북한과의 실무 접촉을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끄는 CIA 내부 전담팀이 전담해왔다는 소식입니다. CIA와 북한의 정보당국 채널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왔다는 건데요. 이번 뉴스 역시 미국 언론 CNN의 보도입니다. CIA officials, this is being run by the CIA Director Mike Pompeo. These kind of lower-level officials have been meeting with North Korea intel officials. They've been speaking on the phone, have even met in a third country, initially starting to prepare for these talks with nailing down a location. 네, 폼페이오 라인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서훈 국정원장의 역할론도 새삼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평양과 워싱턴 그리고 도쿄 방문 이후에 대북 문제 관련 특별한 대외 활동은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준비의 판문점 사전 답사에서도 서훈 원장의 모습은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 서훈 원장이 남북 그리고 북미 접촉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폼페이오 라인이 이 북한 접촉을 전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훈 원장의 역할론도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로 이어지는 삼각 채널이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 어디에서 열리게 될까요?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북한은 평양에서 여는 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평양보다는 제3국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입니다. 몽골 측도 정상회담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후문인데요. 지난달 몽골 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 정상회담 개최지로 몽골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몽골은 가장 편안하고 중립적인 국가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일본의 접촉 등 중요한 회담의 편의를 마련했습니다. 몽골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좋은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저도 몽골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와 한글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밤하늘이 참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는데 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몽골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비핵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밖에 스웨덴, 스위스 등도 정상회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북한과의 수교를 한 이후 현재까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신 맡고 있어서 북미 문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면서 동시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 생활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제주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직접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상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The US-DPRK meeting will be a historic encounter that could have a huge impact on the course of world history. I propose Jeju, Island of World Peace, to be the venue for the summit. 네, 북미 정상회담 준비 소식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남북 통신 실무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정상회담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설치와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개설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남북 정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할지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고위급 회담이 18일쯤 열릴 예정이고 또 정상 간 통화가 정상회담 전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넷째 주 초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통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언론 취재 분야입니다. 정부는 특히 프레스센터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프레스센터에는 판문점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또 정부 주요 관계자와 대북 문제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와서 관련 설명을 또 하게 됩니다. 해외 순방 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프레스센터를 찾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대통령이 찾다 보니 저도 당황한 그런 표정을 좀 지었는데요. 자, 어쨌든 알려진 대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는 경기도 고양시의 킨텍스에 차려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서울 시내 호텔에 설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취재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킨텍스로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또 킨텍스가 상대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과 멀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후문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석도 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고반장이 많이 등장했네요. 근데 고반장 태권도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첫날부터 너무 자기 홍보가 심한데요. 아니 근데 홍보할 만한 내용이에요. 양반장 좀 지금 채팅창에서 그래요? 자기 자랑 좀 그만하나. 아니 양반장 회의 좀 집중하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반장한테 좀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태권도 실력이 상당해 보여요. 그걸 깜빡했네요. 네. 자, 오늘 그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그 지속적인 접촉이 있어 왔다라는 징후가 여러 차례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침 또 오늘 볼턴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임하잖아요. 이제 볼턴 대북 강경파긴 하지만 CIA와 함께 아마 그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같이 이제 4, 5, 6월 걸쳐서 바쁘게 좀 돌아갈 텐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정부 특사단이요. 북한에 갔을 때 뒷얘기들도 좀 계속해서 하나둘씩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제일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정의용 안보실장이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봤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인데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 금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면전에서 직접 했다는 거죠.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신성시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충고, 조언 그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 실장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함께 앉아 있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얼굴이 진짜 싸늘하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인 이설주가 항상 끊으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준다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는 것이죠. 사실 김 위원장 골초로 좀 유명합니다. 이전부터 담배를 손에 든 채 현장 시찰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또 액체 연료 미사일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찍혀서 일각에서는 안전에 좀 노출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버지뻘인 고위 간부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일부러 흡연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차 접촉을 가져왔다라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가장 먼저 결정돼야 할 것은 시기와 장소잖아요.
근데 이제 장소 관련해서는 북한은 평양을 희망한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관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 가는 거는 별로 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3의 후보지로 떠오른 게 아까 고 반장이 얘기했던 몽골의 울란바토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스위스, 스웨덴,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몽골은 왜 갑자기 좀 떠오르는 거죠? 몽골은 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형제의 나라, 뭐 드넓은 초원, 징기스칸 이런 걸로 좀 유명한 나라죠. 고 반장이 갔다 왔다고 자랑을 했는데 네. 저도 가봤습니다. 아, 저한테는 네, 저는 못 가봤어요. 저한테는 양고기와 보드카의 나라로 기억이 되는데 몽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상회담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몽골 정부는 주 몽골 미국 대사와 북한 대사를 불러서 유치 희망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을 했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유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몽골의 경우에는 이 과거 공산 국가였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도 크게 나쁘지 않은 데다가 현재는 미국과도 우호 관계여서 양측 모두 방문하기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역대 사례에서 보듯 북한이 비행기 이동보다는 육로 이동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몽골이 괜찮은 선택지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기차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몽골에서 열리게 되면요, 못 가본 제가 가야 되겠네요, 대표로. 네,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자, 국내 소식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오늘 청와대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식이 있었죠, 양반장? 그렇습니다. 44년 만이죠. 연임 맞아요. 한국은행 예. 총재가 연임한 건요. 이주열 총재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주요 청와대 참모진 배석하고 이주열 총재 배우자도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요,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이고 성장도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국회 발제 때 저희가 알아보겠지만요. 기자들이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식은 따로 안 하느냐, 뭐 그런 것도 물어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김기식 원장 둘러싼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임명식을 따로 하는지 이게 관심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금융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인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여식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뭐, 추경 관련해서는 뭐, 이따가 야당 발제에서 또 좀 다뤄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서 정부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번 추경에 대해서요,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 6천억 원 그리고 기금 여유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 또 일부 언론 간의 그 논란은요, 잠시 뒤에 국회 발제에서 좀 알아보고요.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북한 비핵화 논의 가능 의사 미국에 전달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와 조선일보 사이에 맹기류가 돌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죠. 예산으로 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을 놓고 조선일보가 실패한 로비라고 기사 제목을 달자 청와대 대변인이 강도롭게 비판을 하고 나선 거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의혹. 뭐 사실 의혹도 아니죠. 본인도 어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 말이죠. 자, 그런데 직접 사과가 아닌 금감원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이런 입장문이었습니다. 때문인지 야당은 사퇴 촉구, 검찰 고발에 이어 심지어 김기식 방지법을 내겠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내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근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 그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지난 7일이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전후 설명을 한 겁니다. 대략 이런 식이었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즉 KIEP가 유럽 사무소를 만들 목적으로 김기식 의원의 유럽 출장을 지원했는데 막상 현지를 둘러본 김기식 의원은 유럽 사무소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KIEP로서는 이 실패한 로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로비. 실패한 로비는 받아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죠. 자, 김의겸 대변인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다음 날인 8일, 그러니까 어제 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을 한번 보시죠. 실패한 로비라며 청와대 김기식 감싸기라고 일면의 제목이 큼지막하게 박혔습니다. 자, 오늘 김의겸 대변인 작심하고 조선일보에 한마디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제가 한 얘기로 신문 일면 톱을 썼다. 실패한 로비라고 한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는데도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최소한 대변인이 배경 브리핑에서 자유스럽게 좀 거친 표현을 쓴 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기사 쓸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이죠. 자, 조선일보 과연 어떤 반응을 내일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소식 잠깐 짚어보고 가죠.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 그 지사 후보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대구시장 후보로는 권영진 현 시장이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합계 1위를 기록했더군요. 자, 이재만, 이진훈, 김재수 후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현역 시장이었음에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단수 공천을 받지 못했던 권 시장인데 오늘 승리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경북지사로 넘어가 보죠. 자, 이철우 후보가 득표율 32.6%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탄핵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당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죠. 또 김광림, 박명재, 남유진 후보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남전시장 현직에 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인 반신이라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남전시장은 불공정 경선이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잠시 후에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여해 전 최고위원과 함께 홍준표 대표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 처분을 당했던 정준길 전 대변인 제명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징계 무효 소송 본안 판결 때까지 그 제명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당원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정당 내부의 문제가 법원에서는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정 전 대변인 오늘 당원권 회복하자마자 당사를 찾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간 거였는데요. 자, 과연 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확인하시고 들어가요. 아니 내가 내당 들어가는데 이거 뭐 허락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뭐 예상대로 저렇게 막아서는군요. 자, 입구에서 막힌 정 전 대변인 지하 식당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당사로 올라가려고 저렇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역시 경찰들이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도 저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장시간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정 전 대변인 결국 진입에 실패하고 로비에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홍 대표가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즉시 비대위를 구성합시다. 더 이상 홍 대표를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자, 정준길 전 대변인 이 가처분 승소 이게 왜 주목해야 될 것이냐면요. 앞서 똑같은 가처분을 냈던 유여해 전 최고위원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침 유 전 최고 재판이 내일 있다는군요. 만약 유 전 최고 역시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면 홍 대표 입장에선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어쨌든 가처분하고 본안소송은 또 다르니까요. 가처분의 결정과 본안소송의 결정이 뭐 일치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소식을 좀 전했고요. 그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논란 관련해서는요.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고반장.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오후 4시 40분에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이 언론의 의혹 제기를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대변인은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그래서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원 외교 또는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현장 조사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해서 재차 검증을 했다는 거죠. 네, 해봤더니 공적인 목적인 것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검증 과정에서도 이 건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청와대 관계자의 그런 설명도 제가 아까 봤고요. 아무튼 뭐 청와대가 조금 전에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지금 총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 이 논란이 좀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죠, 고반장.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 출장은 모두 3건입니다. 피감 기관이 비용을 부담했고 다른 동료 의원이 아닌 단독 출장 또 보좌진을 대동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우즈베키스탄 출장 또 이건 한국거래소에서 갔던 것이고요. 2015년 5월 미국 유럽 출장 이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 비슷한 시기에 중국 출장, 이건 우리은행이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 김영란법 통과를 주도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이 어제 입장문을 직접 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출장 후에 해당 기관과 관련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또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주장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김기식 원장 본인도 공적인 목적으로 다녀오긴 했지만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면서 출장 시 동행한 보좌관과 비서는 모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 때문에 수행하도록 했지만 그건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부적절한 건 뭐 맞습니다만 또 전례가 없다고는 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 7월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 강효상, 최경환 의원 역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을 받아서 영국 런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보좌진의 출장 경비를 피감기관에서 지원받아서 다녀왔다는 점을 이제 아마 야당에서는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기식 원장이 일종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제 김 원장의 해명 내용 일부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2015년 5월 미국 유럽 출장 때입니다. 김기식 원장은 어제 행정의전 담당이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정책비서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구급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 직원이었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턴은 엄연한 교육생입니다. 그런 인턴 여비스를 업무 보좌로 함께 동행했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정책 업무 보좌는 일반적으로 보좌관급, 비서관급이 수행한다는 사실을 국회와 언론인,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지만요. 야당이 인턴 문제에 상당히 집중해서 오늘 공세를 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인턴 비서는요.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이던 2012년 6월에서 8월, 2015년 1월에서 6월에 김 의원실에서,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 의원실에서 인턴 근무를 했는데 그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직후에 9급 비서로 채용이 됐고 정식으로 또 그 9개월 후에 7급 비서로 승진을 하고 또 김 원장이 국회를 떠난 뒤에는 연구소 연구원으로 또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선 친인척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일단 오늘 그 김기식 원장은 설명 자료를 내고 친인척 이런 건 아니었고 또 인턴으로 있을 때도 석사 학위를 취득한 상태였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여서 그 인턴에게 그 해당 기관의 그 담당을 맡겼다라고 이렇게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네, 저도 설명 자료를 봤어요. 그 인턴 비서라고는 하지만 뭐 사실상의 정책 업무를 보좌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승진 특혜도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좀 폈고요. 자, 그리고요, 일부 언론에서 중국 출장 때 관광을 다녀왔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했던데 그건 또 뭐예요? 네, 김기식 원장이 출장 목적에 맞는 공식 일정만 소화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충칭 시내 관광 일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임시정부 유적지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우리은행이 제공한 차량을 또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같은 시각에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은 중국 법인 경영전략회의에 참석 중이었는데 당초 우리은행은 국회에 김 원장 역시 이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네, 일단 뭐 청와대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공적인 목적의 출장이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뭐 밝힌 상태인데 아까 특히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비판한 거 있잖아요, 최 반장. 그 뭐 상당히 뭐 센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도 지금 김기식 원장을 뭐 지지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일단 야당에서는 계속 뭐 로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줬다는 건 어떤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을 받아 유럽 출장을 다녀왔을 때 얘기입니다. 김기식 원장은 연구원의 유럽 사무소 설치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녀온 뒤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럽 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정말 로비를 받았더라면 예산을 챙겨주는 게 맞지 삭감했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한 거죠. 네, 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회 정무위 예산소위 회의에서 김기식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 사무소 예산을 부대 의견에 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지적이나 요청을 담은 부대 의견이라 함은 정부가 반드시 따라할 의무는 없는데 그 이듬해 예산안 편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듬해였던 201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3억 원의 관련 예산이 책정이 됐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 2억 9,300만 원이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네, 자, 뭐 고 반장이 지금 이제 청와대 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김의겸 대변인의 조선일보 비판, 그 이례적으로 판단이 되죠. 이례적이죠. 그 정도의 실명 비판이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더 놀라웠던 건 그 뒤에 이어졌던 발언인데요. 김 대변인은 제가 조선일보에 유감 표명을 한 것은 관계자가 아니고 대변인 이름을 직접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통상 청와대 인사들과 기자들이 백브리핑을 하면 이건 뭐 청와대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런 식으로 익명 보도하는 것이 암묵적 룰로 돼 있습니다. 당장 기자들은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대변인은 대통령과 상의는 하지 않았다. 제가 대변인으로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내일 조선일보가 뭐 추가 입장을 내놓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기식 해명에도 논란 계속, 야당 검찰 고발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하루 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국회는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정됐던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 역시 무산이 됐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오늘 있었던 여야 협상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국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끝내 국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회의까지 무산이 됐고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취소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얼마나 꼬여 있는지 오늘 있었던 여야 협상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3번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우선 조찬 회동입니다. 완전히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더 얘기했고요. 약간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도 기존 야당의 입장이 아무런 방송법도 지금 뭐 시간을 끌기 위한 범수밖에 지금 입장이 없습니다. 자, 조찬회동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다시 자리를 옮겨서 국회의장 앞에 앉았습니다. 회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왜 아침에 조찬회동은 잘 된 거예요? 네, 잘 됐습니다.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나 빼놓고 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나 빼놓고 해도 잘 안 돼. 요즘 원식 원내대표께서 입법부에 이르는으로서 기자님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 말씀을 너무 듣지 않나요? 안 되지. 그럼 안 되죠. 자, 본격적인 회동에 들어가자 여야는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해서 강조했습니다. 마치 조찬회동의 재방송처럼 보였습니다. 이사나 사장 추천에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동의가 되면 4월 중 처리도 가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원식 원내대표가 제1야당 민주당의 원내대표인지 집권당 원내대표인지 아직도 제가 판단에 있으시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명하고 야3당이 같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 농성까지 한 법안에 대해서도 말 바꾸고 있기를 하는데 우리가 민주당의 무슨 말을 믿고서 앞으로 국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역시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제 오찬 자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더 해봤지만 더 이상 진전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세 차례의 협상 과정을 가만히 따져보면 역시 가장 큰 쟁점은 방송법 그리고 개헌입니다. 그나마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적극 중재에 나섰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민주당이 방송법과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법과 같이 처리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양보했으면 싶습니다. 6월까지 되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4월 중으로 방송법이 처리된다는 조건 하에 박홍근 안만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4교섭단체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교착 상태를 풀지 못했습니다. 자, 일주일째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국회, 그 이면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도 한 몫을 거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여야 모두 경선전에 돌입하면서 각 당의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장 경선에 돌입하는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누가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야당을 압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오든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의 2배 이상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후보로 나온다면 약 30%포인트 차이로 안 위원장이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막 나왔을 무렵 안철수 위원장은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유승민 공동대표가 깜짝 선물을 들고 와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네, 아주 꼭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까지 이 운동화 끈이 풀리지 않도록 꼭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야권표를 결집하기 위해선 당장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뛰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내일 자유한국당 후보로 추대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의 격차가 약 4%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야권 후보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아무리
네, 투스토리의 적당히 좀 합시다입니다. 오늘도 국회는 파행이 계속됐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물론 여야 모두 나름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주일째 문도 열지 않는 건 그야말로 책임방기 아닐까요? 국민들 사이에 적당히 좀 합시다라는 말이 절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여야 협상 결렬, 총리 시정연설 무산입니다. 네, 아까 그 정반장 발제를 보니까요. 여러 차례 원내대표 회동이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무산이 됐네요. 최 반장.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조찬회동을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례회동, 오찬회동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본회의도 무산되면서 예정됐던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까지도 취소가 됐고요. 내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대정부 질문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법과 개헌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최대 쟁점인가요? 그렇습니다. 방송법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이 정당 추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권을 완전히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라면서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야당이 꼼짝을 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찬회당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유한국당이 이 사학재단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에 대해 우리가 다 내려놓고 공정한 논의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심이 없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하루 만에 안을 가져오라고 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또 개헌 문제 역시 여야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4년 대통령 연임제, 보수 야당은 총리 선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측에서 총리 추천제를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총리 추천제에 대한 야당의 안을 제시해보라고 언급을 했는데 때문에 여권이 소폭의 입장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 쪽에서는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처리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걸 관철하려고 잠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국회 헌정특위가 가동이 되기는 했는데 역시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당과 총리 선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야당이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이것과 대통령 개헌안은 완벽하게 100% 조문상으로 일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야 간의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안하고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하다 개헌안까지 표절을 합니까? 여당 패싱, 민주당 어떻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국민투표 개정을 촉구합니다라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서가 무슨 입장이 있어요? 예?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게 비서들 아닙니까? 비서실장은 엄청 높은 자리인 줄 아는 모양인데 비서 아닙니까 그냥? 네. 지금 여야가 심각한 대치 상황이 있는데 지방선거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도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아무튼 오늘은 지방선거 얘기를 아주 많이는 못 해봤는데 내일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여야 협상 결렬, 총리 시정연설 무산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온 정치의 강정입니다. 2014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 모녀는 이렇게 적힌 유서와 70만 원이 든 봉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60세 어머니에겐 장성한 딸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노동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딸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몸을 다치면서 식당일까지 그만두게 됐고 새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비극적인 사태를 맞았는데요. 그런데도 밀린 집세와 공과금에 대한 책임은 잊지 않았습니다. 왜 7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50만 원, 방세 50만 원. 아, 그거 이번 달 것까지 해가지고 마음 너무 아프시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다 아파 이렇게 졌으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 사건 후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른바 송파 새 모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최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3살 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두 모녀가 2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작진이 충북회산 경찰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A씨 남편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친정 어머니도 지난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상당한 빚까지 떠안았다고 하는데요. A씨가 남긴 유서엔 남편이 떠난 뒤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압류된 차를 팔다 사기죄로 피소당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부 업체로부터도 피소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극물을 먹고 숨진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송파 새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정부는 단전 단수가구,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납 등을 근거로 대상을 발굴해서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 모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워낙 1억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고 예를 들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위기가구, 기초생활급여를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우려가 되는 그런 세대들은 저희 지자체로다가 2달에 한 번씩 거의 통보를 해주시거든요. 그 명단에도 사실은 없는 그런 대상자셨어요. A씨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단전이나 단수가 되지 않았고요. 국민연금은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납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단전이나 단수가 되거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미납하지 않는 이상 생활고에 빠졌는지의 그 여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셈이죠. 각종 공과금 연체 고지서가 수북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수도 사용량이 제로였던 것처럼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2달 동안 이들의 죽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관련 법안의 보완도 필요해 보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건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지옥 같은 아수라장, 시리아 화학무기 추정 공격입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힘겹게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아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리아 민간 구조대가 신경계 독가스에 노출된 아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최소 40여 명의 민간인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을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함께 느낍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소관장 할만해요? 뭐 편안하죠? 4번이나 왔으니까 그죠? 태권도 함부로 하지 마요.